전국 140개 매장 중 31개가 폐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 마트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가림막이 세워집니다. 서울 강서구, 안산, 대전, 부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경영난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수익 극대화 전략일까요? 2015년 7조 2천억 원에 인수된 홈플러스가 불과 10년 만에 매각 잔혹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거대한 유통 공룡의 뒤편에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엑시트 전략과 10만 명의 생존권이 얽혀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고 지역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홈플러스 본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상적인 구조 조정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폐점과 매각, 리뉴얼과 개발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 뒤에 감춰진 본질을 추적합니다. 닐 올게 매장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문 닫는 가게가 아니라 거대한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의 타겟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단순히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유통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는 진실도 함께 파헤칩니다. 우리 동네 장바구니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지금 이 변화의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내란계라는 숫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완전 폐점, 부분 매각, 그리고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뒤섞여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세일 앤 리스백은 건물은 팔되 매장 운영은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이 방법으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면서도 마트 영업은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안산점과 동대전점처럼 완전히 문을 닫은 곳은 실제로는 쿠빅계 안팎이지만 자산 유동화 대상이 된 매장까지 포함하면 4개가 맞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가속화된 폐점 행렬은 2024년 들어 더욱 빨라졌습니다. 특히 도심 요지에 위치한 알짜 매장들이 우선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점 폐점 이후 그 자리에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동대전점 부지 역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마트 영업이익으로는 연 1억에서 2억 원을 버는 자리에서 부지 개발로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산 경량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부동산 자산을 털어내고 가벼운 운영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와 지역 상권이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 40개 매장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점포가 아닙니다. 이들은 엑시트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핵심 타겟입니다. 매장을 닫고 건물을 팔아 부채를 줄이고 남은 매장의 가치를 높여 최종 매각 시 더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40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폐점 통계가 아니라 7조 원짜리 인수권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 로드맵 그 자체입니다. 2015년 MBK 파트너스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홈플러스의 운명은 성장이 아니라 엑시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결국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MBK 역시 처음부터 5년에서 7년 내 엑시트를 계획했습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었다는 점입니다. 인수 당시 4조 원이 넘는 차입금을 끌어왔고 이 부채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구조였습니다. MBK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업 수익 개선보다는 자산 가치 극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 전략은 에셋 라이트, 즉 자산 경량화였습니다. 직접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남은 사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MBK는 지난 5년간 수십 개 매장 부지를 매각하며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은 곧바로 차입금 상환에 투입됐고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장은 줄어들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보다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입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브랜드를 키우고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당장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아치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BK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오프라인 유통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이 확실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트는 적자를 낼 수 있지만 도심 요지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7조 원의 굴레는 결국 홈플러스를 성장 기업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엑시트를 위한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자산 가치를 최대한 높여 다음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철저히 외부화됩니다. 마트 노동조합이 내건 구호는 명확했습니다. 10만 명의 생존권을 지켜라. 홈플러스 직영 직원만 3만 명이 넘고 입점업체와 협력사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홈플러스라는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매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평균 200명에서 300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증발합니다. 문제는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전환할 때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직원을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업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십 년 일한 베테랑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립니다. 홈플러스 측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희망퇴직은 자발적 선택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후 폐점이 발표되거나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아 인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증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점업체와 협력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홈플러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식품 코너의 시식 판매원, 청소 용역 직원, 물류 배송 기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장이 문을 닫으면 이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고용 승계 없는 매각은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섭니다. 양측의 온도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실제 노동자들은 매일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산점 폐점 당시 한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6개월 전에야 폐점 소식을 들었다. 재취업은 50대에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과장이 아닙니다. 결국 고용 불안은 현실입니다. 기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효율과 생존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쿠팡, 마켓컬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까지 이커머스 공룡들이 한국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이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이 됐고 가격 경쟁은 오프라인 마트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들고 주차장을 헤매지 않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2019년 대형마트의 국내 유통시장 점유율은 15%였습니다. 2024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커머스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에서 45%로 급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년 뒤 대형마트는 유통시장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가 단순히 매출만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마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면 모든 것이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가격도 더 싸고 선택지도 더 많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쇼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마트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한 뒤 결국 온라인에서 주문합니다. 이른바 쇼루밍 현상입니다. 마트는 진열장 역할만 하고 실제 판매는 이커머스가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위기를 단순히 MBK의 경영 실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유통 패러다임 자체가 물류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쿠팡은 이미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를 깔았고 새벽 배송 커버리지는 인구의 70%를 넘어섰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3년간 두 기업 모두 수십 개 점포를 정리했고 온라인 사업 강화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을 장악한 쿠팡과 네이버를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형마트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소비문화 전체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통공룡들이 하나씩 무릎 꿇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 속 앱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22년부터 메가푸드마켓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마트를 식품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매장을 축소하고 신선식품과 델리 코너를 강화하며 가격보다는 품질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의도점과 목동점 같은 리뉴얼 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 재방문율도 올랐고 젊은 층 유입도 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성공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한 매장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여전히 적자이거나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홈플러스 전체의 부채 규모입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수천억 원대인데 몇 개 매장의 매출 증가로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리뉴얼은 정말 장기 생존 전략인가 아니면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화장술인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뉴얼된 매장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낡은 마트보다는 깔끔하게 단장된 매장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푸드마켓 리뉴얼에는 매장당 평균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K가 엑시트를 준비하는 시점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목적이 사업 재건이라면 전체 매장을 바꿔야 하지만 선택적으로 몇 개만 리뉴얼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암시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몸값 올리기라고 부릅니다. 매각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과가 나는 몇 개 매장을 부각시켜 전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메가푸드마켓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일부에서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성공이 홈플러스 전체를 살리기에는 너무 작고 느립니다. 그리고 그 성공조차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가격에 팔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질 개선인지 시간 벌기인지 답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나올 것입니다. 마트 영업 수익률은 평균 1%에서 2%입니다. 1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아야 1억에서 2억 원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마트가 서 있는 땅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발 이익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안산 홈플러스 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트로 운영할 때 연간 영업이익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각한 뒤 30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개발사는 수백억 원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인데 용도만 바뀌면 가치가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적자 나는 마트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땅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MBK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문제는 도시공학적 측면입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도심 요지나 주요 교통 거점에 위치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는 동시에 주거 개발의 황금 입지이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용도 변경 허가를 통해 상업지를 주거지로 바꿔주고 개발사는 고층 아파트를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도 이익을 봅니다. 인구 유입으로 세수가 늘고 개발 부담금도 받습니다. 개발사는 분양 수익을 챙기고 MBK는 부지 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계산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장을 보러 이제 더 먼 곳까지 가야 합니다. 마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주변 상권은 타격을 받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비용은 부동산 개발 수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홈플러스만이 아니라 롯데마트, 이마트도 수익성 낮은 점포를 하나씩 정리하며 부지 개발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동네에는 마트 대신 아파트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동네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3년간 30개 점포를 폐점했고 이마트 역시 수십 개 이상의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대형마트 빅3가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속도와 방식뿐입니다. 롯데와 신세계는 그나마 자체 자본이 탄탄합니다. 계열사 간 시너지로 손실을 메울 수 있고 온라인 투자 여력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쓱닷컴에 수조 원을 투자하며 이커머스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로던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다릅니다. MBK라는 사모펀드가 주인이고 인수 과정에서 끌어온 차입금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고 이자 부담만으로도 매년 수천억 원이 증발합니다.
투자 여력이 없으니 혁신도 더디고 적자는 누적됩니다. 업계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향후 5년 내 국내 대형마트의 30%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500개 매장이 있는데 150개 정도가 문을 닫거나 업태를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홈플러스는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차입 비중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중소유통체인을 주목합니다. 지역 기반 대형마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본력도 약하고 온라인 전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몇 지역 마트는 조용히 문을 닫거나 대기업에 매각됐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주변으로 번집니다. 폐점한 마트의 고객들이 근처 경쟁 매장으로 몰리지만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커머스가 채웁니다. 유통가의 지각 변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통 공룡들의 멸종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곳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격과 편의성에서 이커머스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험을 파는 곳, 커뮤니티를 만드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도심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바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배송 시간은 줄고 물류 비용도 절감됩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을 오프라인 거점으로 견제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도 시도는 있습니다. 이마트는 픽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매장 내 식당과 카페를 확대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땜질식 대응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마트를 지역 문화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요리 클래스를 듣고 지역 농산물 생산자를 만나고 아이들이 식품 교육을 받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이커머스만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맞바꾸는 정책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상생 모델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트 내에 로컬 상품 코너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자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네 가게와 배송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마트의 미래는 물류 효율성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과 쿠팡을 따라가려는 순간 이미 진 싸움입니다. 대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형마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홈플러스 Zrange 매장 폐점 사태는 단순히 한 유통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소비 문화와 지역 경제가 통째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자리가 증발하고 동네 상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7조 원에 인수된 홈플러스를 둘러싼 사모펀드의 엑시트 전략, 이커머스의 무자비한 공습,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구조조정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10만 명의 생존권과 수백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향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는 것들,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더 싸고 빠른 배송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네 마트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편리함 뿐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일까요? 홈플러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그리고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많은 지역 마트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해하는 것과 그저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을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통시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바구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